먼저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컴퓨터 네트워크하고 모바일 네트워크 뭐가 다른지 아세요? 컴퓨터 네트워크하고 모바일 네트워크. 이게 두 개가 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다른 기술이거든요. 컴퓨터 네트워크는 그냥 컴퓨터 같은 경우는 랜선을 꼽죠. 그걸 이더넷이라고 합니다. 랜선을 꽂아놓고 통신을 해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되면 인터넷까지 데이터가 쭉 나가는 거예요. 또는 요즘은 와이파이로 많이 쓰죠. 그래서 와이파이로 데이터 전송하면 또 공유기 통해서 밖으로 나가죠. 인터넷까지 데이터가 전송이 돼요. 여기까지가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대부분. 모바일 네트워크는 우리가 휴대전화 쓰잖아요. 모바일 네트워크는 모바일 네트워크는 원래 음성 통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음성 데이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더 많은 그 대역폭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 네트워크는 뭐 LTE, 뭐 5G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바일 네트워크라고 해요. 컴퓨터 네트워크의 중요한 이제 용어들 몇 가지를 꼽아 보면은 뭐 이더넷, 와이파이, ARP, ICMP, UDP, TCP, HTTP, HTTPS, 뭐 SSH 이런 것들이 있어요. 컴퓨터 전공자 또는 컴퓨터를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중에서 하나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컴퓨터 네트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네트워크는 예를 들면 3G, LTE, 5G 이런 게 있어요. 휴대전화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 하나는 다 사용을 하고 계시겠죠. 제가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저한테 주어졌던 미션이 네트워크 운영 체제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저는 정확하게 이 형태는 아닌데 왼쪽 위에 보이는 형태의 장비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개당 3천만 원이야? 그런 거예요. 3천만 원짜리 장비를 한 두세 개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일을 해. 이 장비에 케이스를 씌우면 오른쪽처럼 생긴 장비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인텔 CPU가 아니고 옥테온이라는 네트워크 패킷 처리 전용 CPU가 들어있었어요. 보통은 NP라고 불러요. 네트워크 프로세서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옥테온이라는 장비는 그 내부 그 인스트럭션 구조라고 하는데 인스트럭션 구조가 MIPS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안 써요. 근데 그 당시에는 MIPS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CPU를 이용해서 MP를 사용한 거죠. MP를 사용해서 제가 작업을 했어요. 네트워크 OS를 만들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패킷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자 하고 네트워크 OS의 기본적인 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는 거의 대부분 랜에서는 그 맥으로 통신을 하거든요. 이 맥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일 앞에 6바이트는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고요. 그 다음은 소스 맥 어드레스예요. 그 다음에 이더 타입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쭉 나오고 제일 뒤에 책성이 붙어요. 이거를 구현을 한 거예요. 구현을 한 다음 패킷 한번 슝 쏘는 거죠.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예요. 이거 구현하는 건 쉬워요. 그냥 뭐 하면 되죠. C로 포인터 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작을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힘든 거는 ARP를 구현하는 거였어요. 앞에 이더넷은 정말 쉬운데 ARP는 조금 복잡해요. 하드웨어 타입이 무엇이고 프로토콜 타입이 무엇이고 하드웨어 어드레스 랭스, 프로토콜 어드레스 랭스, OP 코드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 어드레스들을 주르륵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ARP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판스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것도 할만해요. 그래서 이제 그 디버깅 할 때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하는 거죠. 그 와이어샥 하나 띄워놓고 중간에 탭 장비라는 게 있거든요. 탭 장비로 선을 양쪽에 꽂아놓고 와이어샥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맥이 무엇이고 데스티네이션이 무엇이고 프로토콜은 무엇이고 내가 보낸 데이터가 와이어샥에서 제대로 찍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버깅을 요걸로 하는 거예요. 참, 참, 참 힘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거를 한 2주 정도 작업을 하면 ARPing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짠 하고 이제 ARPing을 쏘잖아요. 그러면은 와 들어와요. 그러면은 요 화면 하나 보고 나서 그때 이제 너무 기쁘니까 열심히 맥주를 먹죠. 맥주를 먹고 퍼즐을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ICMP를 올려야 돼요. ICMP는 먼저 IPv4라는 헤더를 올리거든요. IPv4 헤더를 올린 다음에 IPv4 헤더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ICMP 헤더를 올리고 그 다음에 ICMP 페이로드를 올리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ARP하고는 다르게 IP하고 ICMP 같은 경우는 책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섬 계산이 정말 트리키해요. 특히 IPv4 같은 경우는 완전 트리키해서 이게 그 보통 헤더의 축섬이라는 거는 제일 앞에부터 시작해서 뒷부분까지 쭈루룩 계산한 다음에 끝이 나거든요. 근데 IPv4의 축섬은 약간 달라요. 뭐랑 뽑아서 좀 그 슈도 헤더라는 걸 만든 다음에 축섬을 계산해요. 어쨌든 슈도 헤더를 만들어서 축섬을 계산해서 넣었더니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어샥으로 또 찍어보는 거죠. 되는지 안 되는지 쭉 봐요. 그래서 와이어샥으로 찍어서 내가 보낸 패킷이 제대로 가는지 중간에 한번 검증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와이어샥에 패킷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패킷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패킷을 보냈는데 중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패킷을 보냈는데 받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버깅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OS의 커널은 패킷 정보가 이상한 패킷이 들어왔을 때 그 이상한 패킷에 대해서 정보를 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커널의 로그 메시지를 봐요. 이게 커널의 로그 메시지를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디메시지 같은 걸 보면서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IP의 그 스테이터스 정보를 봐요. 패킷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여기 보면 RX 패킷하고 TX 패킷 있잖아요. 보낸 패킷의 바이트 수, 그 다음 패킷의 개수, 에러 개수, 드롭 개수, 미스 개수, 멀티캐스트 개수가 나와요. 이걸 보고 패킷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눈 감고 디버깅을 하는 거죠. 정말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디버깅을 해요. 그래서 ICMP 핑을 짠 하고 보내고 되잖아요. 여기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한 달이 걸렸는데 물론 그 리눅스는 훨씬 쉬워요. 로직만 개발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OS까지 다 개발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은 맘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CMP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그 뭐라고 해야죠? 행복감, 이때의 성취감, 요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보고 이때 느끼는 성취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제 또 맥주를 마시고 열심히 이제 퍼질러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L4를 건드려야 돼요. L4가 뭐가 있냐면 레벨 4, UDP, TCP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거든요. L4를 건들게 되면 UDP까지는 쉬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헤더가 너무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그램이기 때문에 세션 유지라든지 이런 개념이 필요 없어요. 포트만 열어서 그냥 무조건 쏘면 돼. 그런데 TCP는 정말 어려워요. TCP는 이게 세션을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윈도우 사이즈라든지 얼전트 포인터라든지 별의별 데이터 옵셋이라든지 별의별 필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TCP를 실제로 구현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국내에서도. 왜냐하면 리눅스의 TCP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서 몇 년 전이라면은 10여 년 전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리눅스 TCP가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리눅스 TCP를 쓰면 돼요. 근데 10여 년 전에는 리눅스 TCP가 안 좋았거든요. 그때는 TCP를 가속해주기 위해서 TCP를 직접 구현을 했었어요. TCP 구현하는데 잘하는 사람이면 한 달이 걸리고요. 못하는 사람이면 한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UDP까지는 구현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TCP는 구현하지 말자.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구현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TCP에 해당되는 레이어를 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실제 코드예요. 이게 C 코드인데요. 로소켓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코드예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코드의 일부이고요. 실제 여러분도 이것과 유사하게 구현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ARP에서 뭐 헤더 정보는 뭐고, 프로토콜 정보는 뭐고, 랭스는 무엇이고, 오퍼레이션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 거예요. C로. 그래서 로 패킷 프로세싱을 하겠다 하면 무조건 포인터를 써야 돼요.
포인터를 안 쓰면은 코딩하기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파이썬을 쓸 수도 있긴 한데 저는 C나 C++ 같은 언어를 쓰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리눅스에 있는 ARP 코드예요. 아까랑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이제 인터페이스가 좀 다르죠. 여기에 보면은 소켓 버퍼라는 걸 하나 만들어내고 머시기 한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헤더의 어드레스하고 뭐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로직은 똑같아요. 커널 속에다 패킷을 만드느냐 아니면 로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똑같아요. 로직은 동일하지만 인터페이스가 달라지는 거죠. 얘는 DPDK라는 굉장히 고속으로 패킷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도 ARP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해주는 코드거든요. 보면은 ARP 리플라이에 대해서 똑같이 하드웨어 타입, 프로토콜 타입, 하드웨어 렌스, 프로토콜 렌스, OP 코드, 그 다음에 이렇게 어드레스 주르륵 집어넣는 부분이 있죠. 이것만 하면은 패킷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쏘면 되죠. 슝 하고 쏘면은 응답이 가요. 그래서 패킷 프로세싱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리눅스에 있는 로 소켓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패킷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거를 인터페이스를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VPP가 뭐냐면 벡터 패킷 프로세싱의 약자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패킷을 배치 단위로 그냥 한 번에 하나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 그래서 보통 리눅스에서 통신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냐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패킷을 받아요. 받은 다음에 리눅스 커널로 올려요. 그래서 링 버퍼를 거치고 디바이스를 거쳐서 소켓을 거친 다음에 유저 스페이스로 올라가서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반면에 DPDK 또는 VPP를 사용하게 되면 리눅스 커널을 건너뛰어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바로 유저 스페이스로 올려서 유저 스페이스에서 패킷의 헤더부터 시작해서 페이로드까지 전부 다 한 번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요즘 패킷 프로세싱 하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트렌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VPP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인터페이스냐 하면 이거는 인텔에서 만든 디바이스 드라이버고 XDP는 리눅스 표준이고 넷맵이라든지 DPDK라든지 ODP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로패킷 프로세싱 하기 위한 그 프레임워크들이고 그 위에다가 VPP라는 인터페이스를 올려놓은 게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패킷 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 하면은 저는 뭐 취업은 정말 정말 쉽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회사에서 뽑진 않아요. 대신에 이 회사들은 패킷 프로세싱을 한다 하면은 무조건 뽑아요, 사람은. 그래서 DP 몇 가지 키워드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DPDK라 하면은 한 5개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시스메이트 뭐 이런 회사들 유명한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에서 DPDK 하는 사람을 계속 뽑고 있죠. 저 학부 때 DPDK를 해서 ARP하고 ICMP 정도 구현을 해봤습니다. 하면은 연봉 3천 내지 4천 정도로 바로 입사하는 거죠. 그리고 SDN으로 검색해봤어요. SDN도 되게 많은 분야에서 뽑아요. 뭐 이런 회사들, 뭐 여기 보면은 저는 모르는 회사지만, 네, 열린 데이터 시스템, 뭐 이런 회사들에서도 사람을 뽑고 있네요. 이 회사들도 지금 채용 공고가 34개밖에 없잖아요. 저 SDN을 해봤어요 하면은 사람은 무조건 뽑는 거예요. NFV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저는 오픈스택 또는 이제 NFV를 위한 OPNFV 뭐 이런 쪽으로 해봤어요 하면은 바로 채용이죠. 왜냐면 한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취업을 하겠다 하면은 웹이나 앱 분야보다는 조금 특이한 분야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컴퓨터 개발자의 세계는 정말 넓어요. 정말 정말 넓어요. 그런데 특이한 기술을 경험해보고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회사들은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못 뽑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히 컴퓨터공학을 나왔고 컴퓨터공학을 안 나와도 돼요.
앱 개발, 웹 개발 하겠다 하면은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하지만 좀 네트워크이든 아니면 뭐 어떤 어느 분야든 컴파일러든 OS든 디바이스 드라이버든 인베디드든 어느 분야든 좀 특이한 분야의 경험이 있으면 취업하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분야는 시간을 다루는 분야예요. 컴퓨터 공학의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은 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 핫한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풋이 있고 AI 모델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그 다음 컴파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인풋이 소스 코드겠죠. 컴파일러가 있고 아웃풋으로 바이너리가 나와요. 다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정적이에요. 인풋이 있고 처리한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는 체계예요. 그런데 네트워크는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느 시점에 패킷을 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네트워크 환경에서 패킷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정적인 분야가 아니고 굉장히 동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공학을 배우면서 저희가 굉장히 그 데이터 처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는 정해진 시간에 패킷이 나고 정해진 시간에 패킷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반응을 다르게 해요. 어쩔 땐 패킷이 가고 어쩔 땐 패킷이 안 가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컴퓨터 공학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분야이고 굉장히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는 분야이고 굉장히 동적인 분야예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만 한 20년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컴퓨터 공학 분야 중에서 정말 정말 재밌는 분야인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혹시 나는 뭘 전공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어떤 분야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네트워크라는 분야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고요.